네, 레드라인 자승자박. 자, 레드라인 좀 어려운 개념인데 문재인 대통령 결국 최근에 했던 화성 15형을 두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급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뭐 홍길동이가 이야기했듯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라인을 밟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뭔가 전투와 전쟁이 시작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만 넘으면 이때부터 끝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설정한 게 레드라인인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의 어떤 실전 배치 그다음에 이제 ICBM의 뭐 개발이라든지 이걸 이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태가 ICBM이 맞다라고 한다면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사일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하는 그런 전략에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압박밖에 없는 정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화성 15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해서 ICBM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우리 정부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급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ICBM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네. 재진입 기술도 아직 확인 안 됐고 뭐도 확인 안 됐고 뭐도 확인 안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확인되기 힘듭니다. 왜냐? 모든 게 확인되려면 진짜 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지만 쏴서 터져야지 진짜 확인됐네. 그렇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자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ICBM급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너무나 청와대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설정한 걸 안 넘기 위해서 네. 정말 홍길동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뭐 청와대도 두고두고 이때의 발언이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발언을 했었죠.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저 발언이었죠. 결국 레드라인이 뭡니까? 외교적인 대응과 자 이제 외교적 대응은 실패했으니까 군사적 대응으로 넘어가자. 그게 바로 레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건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한 레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레드라인이 아니었던 거로 그때도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네네.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저때 생각한 거는 무엇일까? 일단 지금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 기준의 레드라인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한쪽에서는 압박, 한쪽에서는 대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실전 배치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압박으로밖에만 안 간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에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 또는 임박한 위협이 있어야지 레드라인이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드라인이라는 말 자체는 쓰지 않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공격하겠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레드라인, 말씀하신 군사적 차원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때이고요. 저 이야기는 다른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살짝 설명은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ICBM급. 저거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ICBM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제가 나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네. 완성되기 전까지는 급으로 부르자는 내부 무슨 공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게 미국하고 차이가 나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니까 그럼 설명을 해야죠. 북한이 재진입 기술까지 증명한 다음부터 우리는 ICBM으로 부르고 그 전에는 ICBM급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하고도 사실 틀린 게 없어요. 미국도 성공한 ICBM 테스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적극적인 설명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또는 시청자들로부터 계속 오해가 확산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청와대가 어제 이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와서 기자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1차적으로 대화해서 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좀 자조가 저는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 멘트였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무력감을 여러 번 토로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북미 간에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반도 운전자로는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줬던 단어가 그 대화가 아니었나. 네, 말이 뼈저리다 아니었나. 그랬어요. 예,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북과 대화를 하면서 북의 긴장관계 또 남북 간의 긴장관계도 좀 그 완화시키고 또 평화체제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구상을 하고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구애를 하고 있는데 북은 미국을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보장받고 뭐 일종의 이제 핵이라고 하는 수단이나 ICBM을 만드는 것도 그것 때문이겠지만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될 상대방은 미국과 대화해서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자꾸 나가질 못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한계를 절감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얼마 전에 한중일 방문에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고 돌아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만 해도 국빈 방문이었고요. 네. 그런데요, 최근에 좀 저희가 듣기에 언짢은 이야기를 해서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One of them has a cash flow that they say is unsustainable. It's so large. Think of that. How would you like to have an unsustainable cash flow? They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ir money. And we defend that. And when I was in Asia, I spoke to a couple of the countries about it. And they look like this. You know what this is? That means they know they're getting away with murder and they got to start helping us out. 네. 어떤 아시아 국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몸짓까지 했잖아요. 네. 저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30일 날 미주리주에서 한 그 선거 어떤 홍보 유세, 세금 홍보 유세에 가서 이제 저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그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름을 딱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했을 때 그 정상들이 이런 표정을 지었다 하면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액션을 취했거든요.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정상회담아 아시아 정상들을 좀 비꼬는 거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다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이미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그 실상과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니와 또 다른 나라 정상과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희화화해서 표현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또 계속 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우리가 송영무 장관 얘기했듯이 자꾸 이렇게 자기 점수를 스스로 까먹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세금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왔다. 두 번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고 정치적으로 존경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네.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도 존경받기 어렵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점잖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국민 감정은 좀 상한 게 네. 사실일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 우리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소정섭 국장 그리고 신범철 교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곳이죠.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요, 먼저요,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이번에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 13일이었죠. 오청성의 JSA 귀순. 네. 그와 관련된 행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순병사 오청성 네. 씨가 네.
제1세를 통해서 넘어올 때 그 당시에 우리 제1세 군인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 쪽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때 이제 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하고 그다음에 장교들하고 그리고 또 오청성 씨가 결국은 이제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됐을 때 중증 외상센터에서 결국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기여했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일종의 격려하는 자리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의 장면이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줬던 네.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정말 인기 있는 두 남자의 만남이어서 정말 주목이 인기 있는 됐는데, 두 남자. 네, 네. 이국정 교수도 요즘 한참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음. 그 해군 그 정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죠. 민간인 의사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런 자리 가면 이제 뭐 의사 신분에 뭐 어떤 가운 뭐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입는다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해군 명예 소령입니다. 지난번 석해군 선장이 있을 때 명예 대위로 임관됐다가 이제 또 승진을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은 사실은 이제 그 해군 갑판병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주대 의대를 다니다가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네. 그냥 의대를 그만두고 이제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금 국가유공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제대를 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갑판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던 것인데 본인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갑판병이 되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복학을 해서 다시 이제 의사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 모든 어떤 환자나 이런 걸 때 보면 다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만큼 군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들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한 조그마한 자기 사무실에 이 정복을 항상 걸어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아마 이제 이국종 교수의 정신 상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다지기 위해서 저런 어떤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제 자리도 사실은 군에 대한 그런 자리였고 네. 그래서 이분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국종 박사가 얼마나 어떤 군에 대한, 특히 해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넘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것은 꼭 개인적으로 어떤 민간 기관의 외상센터장으로서만 온 것이 아니고 저희 기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의료원의 산하 부속 기관의 중증 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의사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약간 군인처럼 해군의 입장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계속 그 중증 외상센터의 그 열악한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일단 이국종 교수는 명예 해군 소령 아닙니까? 네. 예, 뭐 원래 명예 해군 대위 2015년에 했다가 올해 4월 달에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자리가 되게 이제 군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중심으로 초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도 이왕이면 그런 해군 명예 소령이니까 그 해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이국종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 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 군과 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오청성 씨를 살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중증 외상센터 부분이 갖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고요. 어제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국종 교수가 얘기하고 싶었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또 우리 내부의 군과 민의 합심 그리고 이른바 중증 외상센터로 상징되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요, 어제 그 저 해군 정복이 인상 네. 깊었다면 또 하나 이 멘트가 굉장히 또 인상 네. 깊었거든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대통령 각각께서도 공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때 현역군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사시가 발생하면 다 군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간군이 일치돼서 실제 상황에도 구현될 수 있는 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이 많았는데 네. 또 표현이 하나 좀 독특한 표현이 있네요. 옛날에 쓰던 네. 각하.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저건 뭐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쓰던 표현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죠. 과거엔 대통령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호칭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존중의 의미가 있는데 굳이 뒤에다가 또 다른 또 이 존중의 어떤 칭호 같은 걸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국정 교수가 저런 자리에 이제 해군 정복을 입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거 역사에서 의학사에서 중증 외상 진료하는 치료 분야는 아주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전투나 이런 것들을 벌일 때 신체가 많이 훼손되는 그런 이제 상처들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본인이 이제 군인으로서 역할들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중증 외상 분야라는 것 자체가 군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든 유사시에 군인들이 다치거나 할 때는 나는 군인 자격으로서 거기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국종 교수 하면 저는 또 생각나는 게 4시간 격정 토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인데 저희 임수정 기자가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로 왔을 때는 굉장히 긴장했을 법도 한데 어떤 돌발 발언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국종 교수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워낙 뭐 거침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는 좀 나름 약간 쇼맨십이 있는 분 아니냐, 그렇죠, 혹은 네. 막 돌출 발언하는 것 아니냐, 약간 생각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저 자리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계자처럼 한미 동맹 중요성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뭐 진료에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을 때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2번이나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는 좀 생각보다 괜찮더라. 좀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 손님을 불러놨으니까 뭐 좋은 얘기가 나왔겠죠. 네. 자, 근데 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또 긴장했었던 이유가 되는 그런 이국정 교수의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CG를 직접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 신동아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요. 자,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서 가장 쓸데없는 전공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석혜균 선장 사건 이후 내가 갑자기 유명 의사가 돼서 한마디로 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명의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취재를 나온다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의사 사회에서는 네. 그런 역할은 아니었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으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군요. 그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를 다른 의사한테 제가 고충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스카이 출신이면은 이 사람이랑 어떻게 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빅5가 네가 하나면 이분은 절대 이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쨌든 이국정 교수의 어떤 절규가 통했는지 최근 국회에서 또 군역 외상센터죠. 그에 대한 지원 예산이 400억에서 612억으로 크게 늘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진짜 확인됐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자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ICBM급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너무나 청와대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설정한 걸 안 넘기 위해서 네. 정말 홍길동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뭐 청와대도 두고두고 이때 발언이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발언을 했었죠.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저 발언이었죠. 결국 레드라인이 뭡니까? 외교적인 대응과 자 이제 외교적 대응은 실패했으니까 군사적 대응으로 넘어가자. 그게 바로 레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건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한 레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레드라인이 아니었던 거로 그때도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네.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저때 생각한 거는 무엇일까? 일단 지금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 기준의 레드라인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한쪽에서는 압박, 한쪽에서는 대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실전 배치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압박으로밖에만 안 간다. 왜냐하면 모든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얼마 전에 한중일
방문해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고 돌아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국빈 방문이었고요. 네. 그런데요, 최근에 좀 저희가 듣기에 언짢은 이야기를 해서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One of them has a cash flow that they say is unsustainable. It's so large. Think of that. How would you like to have an unsustainable cash flow? They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ir money. And we defend them. And when I was in Asia, I spoke to a couple of the countries about it. And they looked like this. You know what this is? Mm-hmm. That means they know they're getting away with murder and they got to start helping us out. 네, 어떤 아시아 국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몸짓까지 했잖아요. 네. 저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30일 날 미주리주에서 한 그 선거 어떤 홍보 유세, 세금 홍보 유세에 가서 이제 저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그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름을 딱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했을 때 그 정상들이 이런 표정을 지었다 하면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액션을 취했거든요.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시아 네, 레드라인 자승자박. 자, 레드라인 좀 어려운 개념인데 문재인 대통령 결국 최근에 했던 화성 15형을 두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급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뭐 홍길동이가 이야기했듯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라인을 밟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뭔가 전투와 전쟁이 시작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만 넘으면 이때부터 끝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설정한 게 레드라인인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의 어떤 실전 배치, 그 다음에 이제 ICBM의 뭐 개발이라든지 이걸 이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태가 ICBM이 맞다라고 한다면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사일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하는 그런 전략에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압박밖에 없는 정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화성 15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해서 ICBM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우리 정부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급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ICBM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네. 재진입 기술도 아직 확인 안 됐고 뭐도 확인 안 됐고 뭐도 확인 안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확인되기 힘듭니다. 왜냐? 모든 게 확인되려면 진짜 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지만 쏴서 터져야 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좀 자조가 저는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 멘트였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런 무력감을 여러 번 토로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북미 간에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반도 운전자로는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줬던 단어가 그 대화가 아니었나. 네, 말이 뼈저리다 아니었나. 그랬어요. 예,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북과 대화를 하면서 북의 긴장 관계 또 남북 간의 긴장 관계도 좀 완화시키고 또 평화 체제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구상을 하고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구애를 하고 있는데 북은 미국을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보장받고 뭐 일종의 이제 핵이라고 하는 수단이나 ICBM을 만드는 것도 그것 때문이겠지만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될 상대방은 미국과 대화해서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자꾸 나가질 못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한계를 절감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 모든 국가에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 또는 임박한 위협이 있어야지 레드라인이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드라인이라는 말 자체는 쓰지 않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공격하겠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레드라인, 말씀하신 군사적 차원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때이고요.
저 이야기는 다른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살짝 설명은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ICBM급 저거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ICBM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제가 나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네. 완성되기 전까지는 급으로 부르자는 내부 무슨 공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게 미국하고 차이가 나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니까 그럼 설명을 해야죠. 북한이 재진입 기술까지 증명한 다음부터 우리는 ICBM으로 부르고 그 전에는 ICBM급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하고도 사실 틀린 게 없어요. 미국도 성공한 ICBM 테스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적극적인 설명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또는 시청자들로부터 계속 오해가 확산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청와대가 어제 이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와서 기자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1차적으로 대화해서 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